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자 가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는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것보다 물려주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해요. 자, 차철옹이라는 작가가 지었고요. 랜덤 하우스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어요. 내용을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27페이지에 보면은 메디치 가문의 가훈이 나와요. 기존의 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독창적인 서비스를 개발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팔라 라고 나와요. 그리고 31페이지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가훈이 나오는데, 신뢰를 무엇보다 소중히 하라. 아내와 사위는 은행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재산이 한 5경에서 8경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대단한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체적으로 부자들이 100조 막 이렇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문 자체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33페이지에는 록펠러 가문의 가훈이 나오는데요. 사람들과 원수지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48페이지를 보면 부자 가문의 긍정 DNA 10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대 이상의 이익을 주어라. 영국의 재벌인 리처드 브랜슨은 부도난 항공사를 인수해서 자신이 직접 이용하면서 느꼈던 120가지의 불만사항을 개선한 결과 1년 만에 흑자로 돌려놓았다. 품질, 양, 가격, 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서 초점을 고객의 이익에 맞추어야 한다라고 나와요. 2번, 부자 가문의 긍정 DNA 10가지 중에 두 번째는요. 단순히 급여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일을 해라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로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이미 부자다 라고 소리내어 반복하라. 인간의 뇌는 말하는 대로 작용한다고 해요. 네 번째로는 목표를 적고 매일 보아라. 퇴직 후에 부와 명예를 누리는 3% 상류층 노인은 젊었을 때부터 꿈과 목표를 글로 적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먼저 목표를 적고 그것을 언제 실행할지 구체적인 기간을 적은 다음 5장을 복사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화장실, 사무실, 운전대, 침대, 수첩에 비치하고 매일 읽으며 뇌를 세뇌시킨다. 타인에게는 보여주지 말라고 합니다. 5번째는 세상은 풍족하고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라고 노래하라고 합니다. 6번째는 지금 쓸 돈과 미래에 쓸 돈을 구분해 주머니를 만들 때 미래에 쓸 돈을 먼저 주머니에 넣고 남은 돈으로 살아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7번째로는 부자는 감사해서 시작한다고 해요.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8번째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책을 읽어라. 역사서, 자기 일과 관련된 책을 읽어라. 아무리 생소한 직업이라도 관련 서적 10권만 읽으면 성공 확률이 70% 이상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9번째는 담담한 마음을 가져라. 힘들어도 낙담할 필요가 없고 잘 나간다고 희희낙낙할 필요가 없어요. 콘라트 로렌츠의 솔로몬의 반지에 나오는 것처럼 늘 지금과 같진 않으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번째 부자 가문의 긍정 DNA는 바빌론의 부자 6계명 중에 전문가와 자주 상담하라 라는 말이 나온대요. 그래서 재정적인 멘토를 두라고 해요. 늙은 말이 눈밭에서 길을 찾는다는 말이 있듯이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재정적 멘토를 두라고 합니다. 88페이지를 보면 은퇴 자금을 연금으로 준비할 때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면 본인 사망 시에 연금이 끝나버리지만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면 본인이 사망해도 자녀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90페이지를 보면 자산가들은 소득세 38.5%, 상속세 50%를 떼고 나면 실질소득은 30%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여기 있다고 해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대폭 줄여보자라는 의도로 이 책을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92페이지를 보면 부모가 사망하면 절세를 위해서 자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죽기 전에 서둘러서 사전 상속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50세 이전에 상속 설계를 마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96페이지에는 현명한 증여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량 부동산을 조건부 증여를 한다고 해요. 자녀에게 소유권은 증여하지만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은 부모가 합법적으로 행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조건부 증여의 효도권까지 명문화해서 공증을 받아두면 완벽하다고 합니다. 98페이지에는 연금보험은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요. 종신정기금 20년일 경우에는 연금보험이 명의 변경이 가능한데요. 한 아버지가 현금으로 증여를 한다고 하면 20억 원을 이제 증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금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6억 2,8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연금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2억 7,336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고 합니다. 연금 증여는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계약자로서 연금의 해약권, 인출권, 담보권을 갖게 되어서 효도까지 유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99페이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일단 보험에 가입하여 10년만 유지하면 된다고 해요. 생명보험이 가장 유리하다고 합니다. 105페이지를 보면 본인의 연금을 손자 손녀의 교육비로 지급하면 비과세 증여가 된다고 해요. 나중에 연금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해주면 되고요. 큰 부자들은 월납 1억에서 3억 원 또는 일시납 100억 원짜리 연금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113페이지를 보면 특 A 플러스에 해당하는 것이 연금이라고 해요. 부자 가문에서는 아주 필수 사항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부자가 될 거니까 이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0페이지에 보면 소득이 나오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고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소득으로 부모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만한 돈을 마련할 수가 있다고 해요. 144페이지에는 법인의 절세 전략이 나오는데요. 퇴직금으로 회사 재산을 내 재산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해요. 153페이지를 보면 임원 퇴직금은 정관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임원에 대한 가중치를 두어 정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볼 때 퇴직금 총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일부는 상여금으로 처리하여 과세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해보라고 합니다. 154페이지를 보면 법인이 퇴직금을 적립하려면 은행 적금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근데 변액 유니버셜 상품을 활용을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가지고 오랫동안 부어서 이익이 많이 나는 사람을 거의 못 봤다고 하니까 그냥 법인은 은행 적금으로 퇴직금을 적립을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156페이지를 보면 회사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비상시 가족과 회사를 구할 수 있는 CEO 퇴직 계획은 필수라고 나와요. CEO 퇴직 계획은 40%의 세율을 부과하는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요. 5%에서 8%의 세율만 부과하는 퇴직 소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대출의 형태로 퇴직금을 미리 받아서 상가를 사놓는 것도 되게 좋고요. 퇴직금액만큼 회사 돈으로 보장 자산을 확보해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가질 계획이시라면 정관을 고쳐서 퇴직금 규정을 확실히 정해 놔야 한다고 해요. 회사에 잉여금이 많으면 단기 순이익을 초과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10년에 걸쳐서 2월 결손금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63페이지를 보면요. 상가를 상속받을 때는 전세 보증금은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을 해서 상속 재산에서 공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월세 수입이 이제 다소 줄더라도 상속 개시 전에 전세 보증금을 높여두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가 가치가 전세 10억 원이고 월세는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전세는 9천만 원의 세금을 내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4억 4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164페이지를 보면 안전증여는 국세청에 신고한 증여를 말하고 불안전증여란 신고하지 않은 증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5천만 원을 금융상품에 넣어두었는데 25년 후에 5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아들이 결혼해서 자신의 명의로 된 그 계좌에서 5억 원을 인출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다음 해에 국세청에서 가산세 포함해서 2억 1,900만 원의 증여세 납부서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해요. 근데 안전증여를 했다면 증여세 350만 원만 내면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질문이 있어요. 그럼 소득 공제를 해주는 연금과 안 해주는 연금 중에 어느 것이 좋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네. 소득 공제를 해주지 않는 연금은 10년 이상만 유지하면 별도의 세금 없이 연금을 수령을 할 수 있고요. 월 33만 원까지는 연금 저축으로 하고 그 이상은 연금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거, 사업을 한다거나 주식을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요. 법적으로 다툴 위험과 세무조사와 벌금까지 물게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네, 입니다. 부친이 사망 직전에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 있거나 10년 이내에 증여 재산이 있었다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일부러 상속 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증여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181페이지는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야 유망할지를 소개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임대 수익률이 은행 이자 이상을 보장해주고 경기를 타지 않으면서 꾸준히 장사가 잘 되는 패션거리나 먹자 골목 등 테마별 집합 상가에 투자하거나 1, 2인 소형 임대 부동산 시장, 도시형 생활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향후 20년간은 좋다고 합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고래가와 긴조가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30년간 2번의 파산을 겪은 다음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요. 근데 63세가 되어서 3년간 주식 공부를 하여서 95세로 세상을 뜨기까지 얼마를 벌었는지 아세요? 네, 총 13조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최소한 20권 정도의 주식 관련 책을 읽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절대로 선물 옵션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윳돈만으로만 투자를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증권사 모의 투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6개월 동안 하되 투자 일지를 반드시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 네 번째로는 장기로 투자하되 방치하지 말고 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팔 때가 되면 꼭 팔으라고 합니다.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200페이지를 보면 주식 투자의 황금률이 나오는데요. 5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투자 일지를 매일 쓴다. 매일매일 어떻게 투자했는지 그런 거를 매일 쓰고요. 어떤 가격에 매수했고 언제 팔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 목표. 올해 벌고 싶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해요. 수익률과 구체적 금액을 글로 써서 붙여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익이 나면 다른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해놓고요. 손해가 나면 원금을 채워서 하는 습관을 들여라고 합니다. 고수는 원금으로만 투자를 한다고 해요. 이익이 나면 무조건 통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다시 그 가진 원금, 이익금 말고 원금만으로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5개에서 10개의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하면서요. 공부하면서 투자 감각을 키우라고 합니다. 5번째는 손실에 따른 매도는 5%에서 10% 사이로 매도 가격을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거래하는 증권사의 문의에 설정해 놓으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매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의를 해놔서 설정을 해놓으면 된다고 하고요. 목표가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놓으면 일상에 지장이 없이 주식 투자를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204페이지를 보면 주식 투자에는 가치 투자와 추세 매매가 있다고 해요. 근데 가치 투자의 대가로는 워렌 버핏이라는 굉장히 주식 투자가 유명한 주식 투자가가 있고요. 추세 매매로는 리버모어가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이 추세 매매는 어떤 것이냐면 주가는 기관, 외국인, 큰 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을 살피고 그것을 읽고 주식 투자에 활용하는 것인데 이 파워 세력 큰 손은 주가를 본격적으로 상승시킬 때 2가지 방법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장기간 하락을 시킨 다음에 갑자기 상승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1차 상승한 다음에 재차 하락시킨 다음 다시 상승을 시키는 거예요. 209페이지를 보면 추세 매매를 위해서 차트를 만들어 활용을 하면 매우 편리하고 매매 시점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까다롭긴 한데요. 보면은 알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주식을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주식에서 일단 4가지의 방법이 있는 4가지의 그 매매 시점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절차상으로 그러니까 HTS라는 그 주식 그 볼 수 있는 그런 표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주봉 차트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주봉 차트에서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10주, 20주, 30주 선으로 굵게 표시를 한 다음에요. 두 번째로는 그래프의 하단부의 보조 지표 중에 골든 바이 그리고 셀 이제 언제 황금 시점 살 수 있는 시점, 파는 시점 그리고 DMI를 장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골든 바이 셀 거기에다가 DMI 기준선을 20으로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DMI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디렉셔널 무브먼트 인덱스라는 건데요. 시장의 방향성과 추세의 강도를 계량한 지표로서 음선과 양선의 교차점을 매매 신호로 활용을 한다고 해요. 네 번째로 월봉 차트에서 이동평균선 5월, 10월, 20개월 선을 굵게 표시한 다음에 하단의 보조 지표는 주봉과 같이 골든 바이셀과 DMI를 설정을 해요. 이 투자 비율은 추세 변곡점 그러니까 기존 추세의 변화를 알려주는
그 주봉 차트에서 나오는데 그것과 추세 전환점 월봉 차트에서 참고를 하고 추세가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강도에 따라서 적정 비율로 분할 매수 매도를 하는데요. 골든 바이셀과 DMI의 기준선을 중심으로 음선과 양선이 교차하는 강도에 따라서 변곡점과 전환점을 판단을 하는데요. 추세 매매 기법은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00 종목 중에서 중대형주 이상을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0선을 기준점으로 삼고 거기서 이 골든바이셀과 DMI가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 교차하는 지점이 되면 항상 이곳에서는부터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기관과 외국인, 큰손들이 들어오는 그 시점들이 그 교차점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교차점이 20을 중심으로 교차점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20을 중심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그때는 팔아야 되는 거고, 투자자들이 일반 투자자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투자하는 시점이 다 끝나고 정말 끝이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식을 더 이상 이제 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그런 시점에는 큰 손들이 들어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절대 따라올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대 너희들은 주식을 무서우니까 못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올라갔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이 돈을 버는 거죠. 개미들의 돈을,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의 돈을 다 회수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추세만 알아도 굉장히 좀 돈을,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16페이지를 보면 추세 매매 기법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대요. 그럴 때는 MACD나 RSI 등 한두 가지 보조 지표를 추가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자주 하지 말고 10년에 5번에서 7번 정도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거를 자주 하게 되면 확실히 훨씬 더 불리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도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해요. 218페이지 보면 한국 종합 주가 지수나 그리스 종합 지수의 골든바이셀과 DMI 음양선이 강하게 교차되면 금융위기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자주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말고 큰 그림으로 보라고 합니다. 220페이지 보면은 BW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고 하는 건데요. 2009년에 금융위기 때나 IMF 같은 금융위기에 우량 기업의 BW를 사면 대박이 난다고 합니다. 코오롱 BW, 기아차 BW, 아시아나 BW, 웅진홀딩스 BW 등은 수익이 25% 이상이 났다고 합니다. CB나 BW가 혼합된 펀드가 있다고 해요. 피닉스 NSC 메자닌 3호 혼합 2나 KTB의 아셈 메자닌 3호 혼합 3가 있다고 합니다. CB나 BW는 증권사의 HTS를 통해 매매가 가능한데요. 금리가 높은 코스닥 상품은 부도 위험 여부를 꼭 체크를 해보라고 합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당신이 비록 부자가 아닐지라도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시키고 있다면 절반은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1페이지를 보면 자녀와 함께 화폐 박물관이나 금융사 박물관을 관람하고 모노폴리나 캐시플로우 게임을 즐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자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16가지 교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증 서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돈 빌려주지 말아라. 단돈 10만 원이라도 차용증을 꼭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차라리 줄 수 있는 만큼의 돈을 주라고 합니다. 돈이 있다고 그리고 절대 밝히지 말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다단계에 가입하지 말아라. 그렇게 좋은 것을 자기들끼리 하지 왜 나한테까지 권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라고 꼭 생각을 해보고요. 네 번째로는 기획 부동산에 속지 말고, 다섯 번째로는 빚내서 주식하지 말고요. 여섯 번째로는 회원제 상품에 가입하지 말아라. 필요할 때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하고요. 일곱 번째로는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면 의심을 해보라고 하고요. 여덟 번째로는 도박이나 마약에 빠지지 말고, 아홉 번째로는 남을 믿지 말아라. 아무도 믿지 말아라. 심지어는 아버지마저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응답하지 말고, 성급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즉석에서 응답하지 말고요. 주위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라. 지금은 사기의 유형이 다양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 전문가들에게 꼭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선수금이나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면 응하지 말라고 해요. 선수금 문제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착공이 어렵다고 하면 공사 금액이 다소 비싸더라도 다른 쪽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11번째는 걸려오는 전화에 일일이 응대하지 말라고 해요. 직접 은행이나 경찰, 검찰, 국세청, 법원에 114에 물어봐서 전화를 하세요. 요즘은 이제 앱을 깔아서 전화를 해도 직접 이제 그 사기단에 전화를 하도록 그렇게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114에 물어봐서 그 전화번호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12번째는 옵션 투자는 금물이고요. 13번째는 큰 건물을 짓자는 유혹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요. 땅이 있다고 한다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거나 1층으로 조립식으로 지어서 임대를 하는 게 땅도 잃고 빚만 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해요. 14번째로는 단일 회사의 CP나 회사채는 사지 말라고 하고요. 15번째는 오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중국인의 협상 기술에 상대를 자꾸 오만하게 만들어라. 인간은 오만할 때 가장 약하다고 합니다. 16번째는 사업은 작게 시작하라 라고 나와요. 네, 오늘 부자 가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약간 중간에는 주식 얘기가 나오면서 좀 복잡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부자 가문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